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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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신영 부동산 신탁의 사내 변호사 김근기입니다. 어, 앞에서 오영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에서는 부동산 신탁의 쟁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1시간 10분 정도 강의를 하고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신탁의 쟁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넘어갔는데요. 슬라이드가 넘어간 게 잘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영표 이사님께서 훌륭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신탁법 2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특정한 대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특정한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여기서 뭘 알고 가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신탁의 정의에 관하여 대법원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전부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 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게 200-70480 판결인데요. 사실은 이 판결 하나만 알아도 신탁에 대해서 절반은 이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탁은 신탁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명의만 신탁사에게 맡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원칙적으로 그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회사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대내외적인 소유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탁 계약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관리는 위탁자가 하더라도 대외적인 의사 표시라던가 소유권, 관리권 등은 수탁자가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을 한 뒤에 명도 소송을 한다거나 어떤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모든 서류는 수탁자 명의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혼동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에서 분양 대행사들이 위탁자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그 보수를 주지 않음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탁자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송은 원고가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4-70480 판결을 아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신탁의 정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오영표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정법상 조합에 신탁한 경우에 위탁 그, 어, 그 소유자의 동의권을 행사할 때는 위탁자가 동의권을 행사한다는 판결 등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판결은 아주 예외적인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탁은 기본적으로 수탁을 하는 동시에 수탁자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나중에 어떤 사안을 판단하실 때 굉장히 문제 없이 잘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재산의 편입 시점입니다. 신탁법상 신탁은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 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신탁 등기가 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 재산으로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 등기가 되기 전에는 아마도 대항 요건 역시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 계약을 하더라도 수탁자 앞으로 신탁 등기가 맞춰져야 그 재산이 신탁 재산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신탁에서는 이 약간의 관리 신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우선수익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탁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신탁은 이 내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 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금전채권의 담보로 기능하지만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우선수익권은 수반하여 양도되지 않는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전채권이 예를 들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우선수익권은 그에 대해서 수반해서 소멸되지는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송을 하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과 대출채권과 독립한 별개의 권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보았듯이 우선 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세무사님들이나 여러 그 전문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업체가 예를 들면 대부업체 같은 사람이 신탁이 돼 있는 물건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금전채권을 양도받는데 세금적으로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세금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을 양도받을 때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과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선수익권도 함께 양도를 받으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금전채권만 양도를 받으시면 수탁자가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골치 아파집니다. 우선수익권은 양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는 금전채권만 양수받은 꼴이 되어서 나중에 우선수익권을 행사하여 이 부동산을 환가하실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신다면 아주 훌륭한 자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판결에서도 문제됐던 게 우선수익권자의 채권자가 금전채권만 전부 그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바람에 우선수익권은 채무자에게 남아있고 금전채권만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전부 받아가는 바람에 전부 받은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건이거든요. 그때 대법원은 우선수익권은 같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이 자문을 해주실 때 항상 우선수익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의 설정입니다. 이전에 오영표 이사님께서 훌륭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탁 금지인데요. 대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신탁법 3조 5항에서 재신탁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원신탁의 수탁자인 신탁업자가 다른 수탁자에게 재신탁을 설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현행으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출금융기관을 다문하는 법무법인에서 신탁법만 보고 신탁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신탁 물건을 우선수익자, 그러니까 금융기관, 예를 들면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겸업 신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재신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법무법인 의견서가 와서 제가 이 법령 해석 회신문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은 신탁법이나 판례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법령 해석을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신탁업자가 수탁재산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행은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법률 개정으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재신탁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소개를 드렸고, 이전에 다른 법무법인 의견서에서 신탁법만 보고 이 신탁업자가 신탁 재산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할 수 있다고 의견서가 나온 적이 있어서 법령 해석을 꼭 살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탁법 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입니다. 아까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탁의 등기 같은 것들은 임대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1시간 10분 동안 신탁에 관한 모든 법리를 설명해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향후에 기회가 되면 이 쟁점만 뽑아서 특정 쟁점만 깊숙하게 강의를 드리는 시간도 아마 마련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피해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좀 자주 있어서 신탁사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70억 규모 전세 부동산 피해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전세 계약, 신탁 부동산인을 모르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신탁 재산 임대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사는 기본적으로 신탁사의 임대인 지위 승계 문제입니다. 신탁 재산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는 맨 처음에 저희 법무팀에서 체크하는 부분은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담보신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거는 모든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신탁 계약에서 어떻게 적어놨다 하더라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은 일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이 신탁사에 제기되면 이 임대차 계약이 신탁 등기 설정 전에 체결된 것인지 신탁 등기 경료 후에 체결된 것인지부터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 그러니까 주임법이나 상임법상 대항력을 가진 주택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대부분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신탁사가 반환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이 사람이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예를 들면 이제 전입신고라든가 점유 같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분이 이제 임대차 보증을 받을 때 공제될 부분이 있는지, 월세를 좀 안 냈다거나 뭐 기물을 파손시켰다던가 관리비를 안 낸다는 것만 확인해 보고 나머지는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 그러니까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이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본론인데요. 그러나 신탁 기간 중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상당히 약화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시는 분이 신탁사에 있는 물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기왕이면 신탁된 물건에 임대차는 체결하지 마시고 꼭 하시고 싶으시면 월세 계약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권리가 약간은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드체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곧바로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무적으로 신탁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위탁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탁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인 수탁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확률이 높을 텐데요. 대부분의 90%가 넘는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겐 동의만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선수익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신탁사에 대해서 적법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신탁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다음으로 신탁과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에 대해서 조금만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요건은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수탁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에게 이자 등을 납입하지 못하여 디폴트가 발생한 경우에 공매를 하게 되는데 그 공매에서도 공매 자금으로도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탁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보통은 전세 계약보다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자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논점이 많아서 임대차 계약은 이 정도로 하고요. 관리비 문제입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항상 이제 관리비가 나오는데요. 그 관리비는 신탁 계약에서는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 내용을 근거로 수탁자가 제3자, 즉 관리사무소에게
신탁 계약서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는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대항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관리사무소가 수탁자에게 수탁 기간 중에 발생한 관리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28일경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좀 전에 판결은 원칙적인 판결은 2012년 판결입니다. 2012년에 이렇게 수탁자는 제3자 관리사무소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뒤에 관리사무소가 신탁사에게 체납된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각각 기각되었는데요. 그런데 2018년에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가 신탁 재산 처분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고 신탁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 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타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구분 소유자들의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신탁 원부에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나오면서 이 마지막에 있는 볼드체 있는 부분에서 설시한 부분, 신탁 원부의 신탁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관리비 채무를 인수한다 라는 문구 때문에 더 이상 신탁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것은 신탁 원부에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신탁 등기의 대항력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역적인 논점에서 나온 부분을 너무 확장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일반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앞에서 봤던 이 2012-13590 판결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선고된 2017-123984 판결은 원래 일반적인 대법원 판결, 예를 들면 세무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하면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가 있으면 그 관리비의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는 지금 현재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까? 그게 집합건물법상 확립된 판례잖아요. 전용 부분은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전 소유자의 전용 부분 관리비는 이후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지만 공용 부분 관리비는
이후에 매수인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판례와 똑같은 판례거든요. 그 판례가 신탁 쌓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내용일 뿐, 신탁이 설정돼 있는 기간 중에 나온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각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인 수탁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탁자는 이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이제 부담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수탁되어 있는 기간 도중의 관리비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서 현재, 그러니까 수탁 기간 중에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깨진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9월에 선고가 되었는데요. 그 뒤에 관리사무소들이 이 판결을 이유로 신탁사에게 신탁이 되어 있는 기간 중에 나온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하라는 소송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급심은 좀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결은 신탁 기간 중에 나온 관리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음성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으로 어, 질문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모든 강의가 끝난 뒤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심에선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마도 곧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사회신탁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406조 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신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이 신탁을 하는 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신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좀 잘못된 조금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신탁법 8조에 따라서 사회신탁 취소 소송을 위탁자의 채권자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그러니까 수탁자가 이것이 이제 위탁자가 채무 초과인 상태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익자는 다액신탁인 경우에는 의미가 없고 타액신탁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 수익자는 대출금융기관 같은 우선수익자가 여기에 간섭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사회신탁 청구는 불가합니다. 사회신탁을 하려면 피보전 채권은 금전 채권 또는 동료 채권이 원칙이고요. 특정 채권 자체는 사회신탁 취소소송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특정 채권이 뭐냐 하면 피보전 채권은 금전 채권이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위탁자가 A랑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매매 계약이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매매 같은 것에서 이중매매 같은 사안에서 원 매수인은 신탁사에게 사회 신탁 취소 소송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서 나오다시피 이중양도 행위에 대한 사회신탁 가부입니다.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이전 등기를 경로에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이중 양도 행위의 사회 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사회 신탁 취소 소송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부동산 가액만큼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 채권은 위에서 봤듯이 금전 채권 아니냐? 손해배상 채권은 금전 채권이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금전 채권인 손해배상 채권으로는 사회신탁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대법원은 손해배상 채권은 피보전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정물에 대한 소위 등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제 이중 양도 행위는 이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이든 이전 등기 청구권이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개발 신탁에 관한 사회 신탁 가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한 재산의 전부인 부동산을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회 신탁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급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사회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다액 신탁인 경우에는 신탁 재산은 위탁자의 책임 재산에서 제외되지만 한편으로는 위탁자는 신탁 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수익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와 달리 일반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해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우며 수탁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 처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자액신탁을 설정한 것이 사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탁 등 동기, 계약의 내용, 위탁자의 지위, 신탁의 상대방들을 두루 살펴 책임 재산이나 변제 능력의 실질적인 감소가 투례되었는지 수탁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러 가지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아까 오영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액 신탁인 경우에는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와 달리 등기도 되고 수탁자도 공신력이 있고 일반 채권자들이 수익권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발 신탁인 경우에는 실무상 사회 신탁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신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권의 압류 등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채권 집행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 신탁이 아닌 담보 신탁에 관해서는 사회 신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및 그의 일반 채권자 관계에서 신규 자금 유입과 기존 채무의 이행기 연장 내지 채권 회수의 유예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채무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채권자에게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이게 단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목적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사회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것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 신탁에 대해서는 개발 신탁과 달리 사회 청구가 인정될 여지도 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실무상 신탁사에게 사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에 신탁사는 아까 보았듯이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으로 많이 대항을 합니다. 여기서 수익자는 금융기관을 이야기하고요. 사실 금융기관은 만약에 채무자가 그 대출을 받으러 오신 고객이 채권 초과 상태인 경우에는 대출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대출금융기관이 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대출을 실행했다고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판결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사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탁법 8조 1항 단서 규정이 적용돼서 조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직접 처분 행위에 관한 사회신탁 가부입니다. 담보신탁을 체결한 이후에 당초 예정된 신탁 계약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상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리고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써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 행위는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회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신탁 만약에 이제 세무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께서 다른 이제 대출금융기관에 대해서 대출금융기관이나 또 이제 어떤 기행사 등 이제 위탁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문해 주실 때 담보실탁을 설정해 주는 것도 사회신탁 취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설정된 담보신탁에서 일부 해지, 부동산의 일부가 해지되는 경우에도 사회행위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서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충실하고 풍부한 의견서가 되지 않을까
자, 사회신탁은 너무너무 논점이 많아서 일단은 조금 많은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왁구만 잡고 여러 가지 다른 쟁점들을 봐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이제 강제집행 등의 금지인데요. 이거는 신탁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경매, 보전 처분 또는 국세 등의 퇴납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 전에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탁사에 신탁을 하게 되면 이게 위탁자의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 조항이 신탁법 22조의 강제 집행 등 금지 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집행은 원래 못하는데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탁 전에 발생한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 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대해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고 되어 있어서 법문이 마치 이제 혼동하실 수가 있어요. 마치 신탁하기 전에 내가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아니냐. 내가 용역 대금 채권이 신탁 전에 발생을 했으면 신탁을 했더라도 이건 신탁 전에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그 신탁 부동산에 신탁되기 전부터 이미 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설정이 되어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발생만 하면 신탁 등기 경료 전에 발생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것들이 신탁 등기 전에 들어왔어야 여기에 해당된다는 걸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채권에 관한 부분인데요. 도세 채권에 관한 부분은 좀 지역적인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탁 원인 전에 발생한 권리와 신탁 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만 신탁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탁 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양대금 용역사 같이 신탁 재산 자체에 대한 용역을 처리한 경우에는 나는 신탁 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면 강제 집행을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요게 좀 전문가들도 혼동하기가 쉬워서 예를 들면 신탁 부동산 자체에 예를 들면 법무사님께서 이 신탁 부동산을 내가 등기를 쳐줬으니까 만약에 그 등기 보수를 못 받으면 이건 신탁 사무를 처리한
신탁 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다라고 주장하는데 일견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기하는 용역 계약을 위탁자랑 체결하셨다면 강제 집행을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자문을 해주실 때 이 신탁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위탁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위탁자가 용역 대금을 안 준다면 신탁 재산을 담보로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탁 재산 압류 금지인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세 부분이 신탁 회사의 예전에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린 게 신탁 회사는 조세 관련된 판결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동산 신탁사에 수탁된 재산만 240조 정도이고요. 전체 신탁 재산을 다 합치면 10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탁 재산에 대한 조세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이런 조세는 사실은 신탁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회원분들께서는 이제 조세를 꼭 처리하시는 업무를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어서 들은 넘어가고 만약에 신탁 조세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따로 시간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주제인데요. 신탁 수익금 가압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자 분들의 채권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위탁자 분들의 채권자가 이게 위탁자가 신탁을 해버려서 강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신탁을 했는데 신탁 원인전 권리와 신탁 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시지만 위탁자가 가진 신탁 수익금은 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자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탁 수익금이나 신탁 수익권, 신탁 수익금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어떻게 압류를 해야 될지 약간 이렇게 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신탁 수익금과 신탁 수익권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딱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무조건 가압류를 하실 때는 신탁 수익금이 아니라 신탁 수익권을 압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 수익금이라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현금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탁 수익권이라고 하면 현금 이외의 권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한 글자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당하실 수가 있어서 꼭 신탁 수익권을 가압류하실 때는 신탁 수익금이 아니라 신탁 수익권으로 압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금이 아니라 원입니다. 여기서 보는 게 신탁 수익권인데요. 신탁 부동산 및 신탁 모험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는 신탁 수익권, 제3채무자가 아래 부동산을 신탁부 처분하고 수탁자의 보수 비용 우선수익자 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신탁 재산이라고 하면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이 안에 포함된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 꼭 굳이 압류를 하실 때는 금보다는 권을 하시고 권을 하신 뒤에 이 괄호 안에 신탁 수익금이라고 한마디 더 써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압류를 하실 때는 신탁 수익금보다는 신탁 수익권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입니다. 신탁 수익권은 크게 신탁 수익금과 신탁 부동산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탁 개지 등
신탁 부동산의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료되는 경우 채무자가 위탁자가 신탁사에게 가지는 소유권 연등 및 소유권을 압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꺼번에 압류할 수도 있는데요. 신탁 수익금과 소유권 연등 및 소유권을 압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신탁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서 보면 채권자와 제3채무자 주식회사 간에 가지고 있는 수익금, 정상금 등 청구채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신탁 수익권이라고 한마디 더 써놓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신탁 수익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함께 가압류하면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일단은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신탁 수익권을 압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함께 압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탁 수익권만 압류하면 되지 굳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할 필요가 없지 않아?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소유권 이전 신탁 수익권에 압류를 하더라도 압류를 해서 그 압류의 범위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 확장된다는 것과 이 압류한 것을 집행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익권을 압류하는 건 금전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의 집행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인에게 넘겨라라는 식으로 부동산 압류에 대한 집행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수익권 압류의 효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 확장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집행 방법은 확장된다는 판결이 없어서 조금 신탁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도 여전히 그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꼭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는 신탁 수익권만으로 압류가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저는 그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이건 서로 간에 다른 이야기지 않나라는 주장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병표 이사님께서 훌륭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탁을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 이런 표시가 납니다. 여기서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은 예를 들면 이 등기부를 보시면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위탁자한테는 이렇게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을 신탁을 하면 여기는 수탁자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사기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봐라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이전에 그대로 남아있고 부동산 신탁사는 수탁자일 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잘못 이해를 하십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이 되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전부 다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사는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로 표기가 되느냐? 이 신탁 재산은 이 등기는 신형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돼 있지만 신형부동산 신탁 주식회사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신탁 재산이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수탁자와 신탁 원부가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수탁자라고 되어 있어도
이 신형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혼동하시거나 잘못 말하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속여 넘기시는 사례를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신탁 원본을 떼시려면은 인터넷으로 못 떼십니다. 등기소를 가셔야 되고요. 가끔씩 이제 신탁 원본은 어떻게 떼나요? 뭐 인터넷 등기소 가니까 안 나오던데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파산입니다. 신탁을 하면 대출금융기관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게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 회생 재산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해놓으시면 수탁자가 망해도 이 신탁 재산은 사라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수탁자의 파산으로부터 격리되고요. 위탁자의 파산으로부터도 격리됩니다. 이게 바로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보상격리의 법리입니다.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므로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매 목적물이 적립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경매 절차 금지 및 중지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계금지입니다.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익권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간혹 내가 만약에 부동산 신탁사에 신탁을 맡겼는데 어떤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세 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보다도 더 많은 어떤 이제 채무를 배상하게 된다. 그러면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익 신탁은 불가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자나 어떤 이제 그 대출 금융기관 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자기가 대출해 준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은 신탁법 57조의 수익권의 포기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수익권을 포기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자문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 수익권 포기는 신탁법 61조에 따라서 신탁 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탁 계약서에 수익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기재한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비용 상환 의무가 너무 더 커져버리면 수익권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액 신탁인 경우에는 비용 상환 의무를 면하도록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액 신탁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 상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수익권 증서의 법적 성질입니다. 자, 수익권 증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수익권 증서는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칠게 말씀드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익권 증서는 그 성립에 있어 증서 발행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배서, 교부 등에 의해 양도되거나 증권의 제시를 요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유가증권 내지 지시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채권 등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희 자동차 보험 다들 가입하셨죠?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면 보험 증서 주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채권 증서라고 하는데요. 어음이나 이제 증권처럼 유가 증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채권 증서란 이야기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수익권 증서를 전전 유통시키면서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막 돈을 빌리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계셔서요. 수사기관에서 가끔씩 이제 이런 증서를 발급한 적이 있냐, 이런 증서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식으로 부동산 신탁사에 물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유가증권 같은 것들로 유가증권에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권 증서 효력 발상실 공지입니다. 예전에 신탁사들은 수익권 증서가 만약에 이제 우선 수익자들이 수익권 증서를 분실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사기관에 수익권 증서 분실 신고를 해라. 그리고 신문 일간지에 분실 광고를 내라. 뭐 이런 것까지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이런 절차가 간편해져서 수탁자의 신탁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런 수익권 효력 상실 공지 등을 띄우는 식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이 이 수익권 증서가 무슨 유가증권인 것처럼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린다든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익권 증서는 수익권 증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익권 증서 효력 상실 공지를 대적으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강의는 준비했던